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학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와보세요.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에서부터 민법 총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게 바로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자,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합니다. 자, 변동된다는 거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권리가 변동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소유권 갖고 있다가, 뭐 이를테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을 때, 자, 그러면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기 때문에 갑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이 을한테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죠.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을은 원래 없었던 권리가 새롭게 생겨난 거죠. 이게 발생이죠. 권리의 발생. 발생하고 같은 말이 취득입니다. 취득. 자, 그리고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갑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은 소멸이 돼버린 거죠. 소멸. 이 소멸하고 같은 말이 상실이에요. 상실. 자, 이러한 발생과 변경과 소멸,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권리가 변동됐다. 변동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지금 순서대로 먼저 취득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권리의 취득. 자, 권리 취득은 일단 표를 보게 되면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는 없었는데,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새롭게 생겨났다. 네, 이런 게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 뭐 시효 취득, 건물 신축, 가공으로 인한 취득,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선점,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승계 취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승계 취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권리가 누군가에게로 넘어가면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승계 취득에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승계 취득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가 있고, 그리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 거죠. 자, 이전적 승계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갑이 그 소유권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을한테 넘겼다.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전부 다 을한테 넘어가죠. 소유권이 통짜배기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전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이전적 승계. 자, 반면에 설정적 승계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갑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여기다가 뭐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 그러면 을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했다라는 것은 갑이 갖고 있었던 사용의 권능, 그리고 수익의 권능, 처분의 권능을 갑이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세권 설정을 했다는 것은 갑이 갖고 있었던 사용 수익의 권능, 이 권능을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이런 걸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정. 그래서 전세권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네,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설정이라는 거지. 설정 계약.
자, 뭐 그것도 아니면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 아니라 뭐 저당권 설정이다. 저당권 설정. 그러면 저당권 설정됐다는 것은 갑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이 처분의 권능만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당권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이런 게 설정이에요. 싹 다 넘겨, 일부만 넘겨. 일부만 넘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설정적 승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다가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을 했다. 예, 이런 게 설정이라는 거죠. 자, 이전적 승계. 그 안에는 기읍과 니은으로 쪼개집니다. 자, 먼저 특정 승계가 있고요. 특정 승계. 그리고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자,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 한 개, 한 개의 원인에 의해서 권리 한 개가 넘어가면 특정 승계예요. 원인이 몇 개라고요? 원인 한 개. 원인 한 개에 의해서 권리가 몇 개 넘어가? 한 개 넘어가. 자, 이런 게 무슨 승계? 특정 승계,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매. 매매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매매라고 하는 한 개의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한 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매매뿐만 아니라 뭐 증여다, 뭐 교환이다, 이런 것도 다 특정 승계죠. 원인 한 개에 의해서 권리 한 개씩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원인은 한 개인데 권리가 한 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넘어가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걸 승계, 이런 걸 포괄 승계라 그래요. 포괄 승계. 포괄 승계라고 하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상속이 있지요. 상속. 자, 상속도 있고, 그리고 유증도 있습니다. 유증. 상속하고 유증하고 거의 같죠? 거의 같은 개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이 유증이 뭐냐면은, 유증은 유언증여. 유언증여를 가리켜서 이걸 유증이라 그래요. 유언을 남겨서 내 재산을 증여하는 거죠. 이걸 유증이라 그래요. 뭐랑 비슷하다고요? 상속이랑 비슷해요. 뭐가 다릅니까? 몰라도 됩니다. 뭐가 다른지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특정 승계 보시면은 뭐 매매, 증여, 경매, 예, 다 원인이 한 개죠. 그리고 이전되는 권리도 한 개. 자, 반면에 니은의 포괄 승계는 대표적인 게 상속입니다. 원인은 한 개인데 권리 의무가 싹 다 넘어가 버리죠. 이런 걸 무슨 승계라고요? 포괄 승계. 회사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합병되면서 모든 권리 의무가 싹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득이었고요. 내려갑니다. 변경으로 내려가세요. 자, 변경은 먼저 주체가 변경되는 게 있고,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고, 작용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용의 변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저당권 순위 승진이 대표적이에요. 1번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2번 저당권자 순위가 올라가겠죠? 1번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작용의 변경 한 개 추가하세요. 임대차 대항력이요. 임대차에 있어서 일정하게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대항력 취득을 하게 되죠. 이것도 작용의 변경이에요. 대항력 취득. 자, 그리고 주체 변경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거죠. 주체 변경. 갑이 갖고 있었던 부동산 소유권이 을한테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은 그 목적물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원래는 주체가 누구였는데? 원래는 주체가 갑이었는데 그 주체가 을로 바뀐 거죠. 이렇게 주체 변경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 자,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여기서 매도인 갑 쪽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켜 줘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을은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버리면, 목적물 멸실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돼버리면은 갑의 기존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채무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갑의 채무의 모습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용의 변경 중에서도 질적 변경이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자, 근데 내용 변경은 질적 변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적인 변경도 있습니다. 무슨 변경이라고요? 양적인 변경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적 승계를 봤을 때 갑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은 갑의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들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 팽창해요,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죠. 네? 소유권이 뭐가 된다고요? 그 축소된다는 거죠, 축소. 그럼 축소가 돼 있다가 기간 만료로 인해서 전세권이 없어지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사용 수익의 권능이 다시 갑한테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축소돼 있었던 소유권은 어떻게 돼? 팽창하죠? 이런 걸 양적 변경이라 그래요. 예, 무슨 변경이라고요? 양적 변경. 자, 그래서 이 양적인 변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질적인 변경하고 이 두 가지 변경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내용 변경. 내용 변경이라 그런다. 자, 근데 현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질적 변경이에요. 본래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지금 질적 변경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양적인 변경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존재하고 있다. 자, 이제 소멸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소멸은 절대적인 소멸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소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절대적인 소멸은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어디서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건물이 부셔졌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지겠네요. 소유권이 어디로 갔죠? 증발했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근데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갑의 소유권이 소멸, 상실됐는데 지구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을한테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갑의 권리가 없어진 거죠? 이런 소멸은 무슨 소멸이라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권리의 변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정리라고 돼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매매를 통해서 집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전적 승계고 주체가 바뀐 거고 상대적으로 소멸된 거죠.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보죠. 연습을. 자, 원래 없었는데 뭔가 새롭게 건물을 신축했어요. 뭔가 새롭게 건물을 신축했다.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에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 신축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갑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갑은 원시로 취득을 한 겁니다.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갑이 자, 신축한 건물을 매매를 해가지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켜서
소유권을 넘기셨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을한테로 넘어가죠. 을한테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을은 또 권리 취득한 거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한 거지. 근데 승계 취득 중에서도 설정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지. 소유권이 통짜배기로 다 넘어갔죠? 이게 이전적 승계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을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그래서 저당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병은 저당권 취득한 거죠? 병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네? 무슨 취득이죠? 승계 취득이죠. 그죠? 승계 취득이죠. 자, 승계 취득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무슨 승계? 설정적. 설정적. 을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처분의 권능만 쏙 넘겼거든. 처분의 권능. 처분 권능.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설정적 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래 목적물 소유자가 갑이었죠. 원래 주체가 갑이었는데 주체가 을로 바뀌었지요. 자, 이런 거 무슨 변경이라고? 주체 변경. 주체 변경. 주체가 변경되었다. 주체 변경. 자, 그리고 갑의 소유권. 갑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감으로 인해서 소멸됐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상대적. 지구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지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 정도를 할 줄 알면 무리 없이 넘어가면 되는 파트가 되겠다. 자, 내려갑니다. 2번으로 내려갑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권리가 변동됐다는 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씀드렸죠. 자, 밑에 표를 보게 되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나오죠. 여기서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이에요. 네? 뭐가 권리 변동이라고요? 법률 효과. 자, 한 번 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이 된다. 그러한 발생, 변경, 소멸을 묶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 법률 효과가 이루어졌다. 법률 효과가 발생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런데 결국 법률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는 어떤 결과거든요. 결과. 이거는 결과지, 결과. 그럼 뭔가 결과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그죠?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그죠? 그럼 이제 효과라고 하는 결과를 일으키기 위한 그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걸 갖추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다?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요건을 갖추면. 그리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적 사실들이 있어야 돼요. 법률적 사실들이 모여가지고 요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춰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법의 논리 체계가 3단계. 이거를 우리가 계약법에서 뭐라고 봤었냐면은 계약법에서 양당사자의 청약 그리고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법률적 사실들이 모이게 되면은 요건을 갖춥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계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양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생기게 된다. 이게 바로 법률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상속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속.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상속이 성립하게 돼요. 그리고 상속이 성립하게 되면은 권리가 싹 다 넘어가게 되죠. 그런 이제 3단계 논리 체계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과 요건과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법률 요건입니다.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 원인. 법률 요건이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바로 법률 행위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죠. 자, 반면에 당사자 의사표시 말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도 있죠. 그런 법률 요건을 가리켜서 법률 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법률 요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요건이 넓은 개념이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거는 아니죠. 법률 요건 중에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뭐도 있으니까? 규정도 있거든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의사표시가 들어갔을 때 이걸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이다, 이거는. 어쨌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든 법률 규정이든 둘 중에 한 가지에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 원인이 법률 요건이라는 거죠. 자, 밑에 박스 보시면 법률 사실이 있고요. 이 법률 사실들이 분류가 돼 있죠. 용태, 사건, 자, 용태로 들어가면 외부, 내부로 나뉘고 적법한 거, 위법한 거,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나오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첫 시간에 이거 외우시는 분들 있다고, 이거 외우시는 분들. 미쳤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이거 하지 마세요. 자, 하지 마는데 밑에, 맨 밑에 보시면은 준법률행위라는 거 있죠. 준법률행위. 얘만 조금 보고 가요. 혹시 모르니까. 자,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준한다는 뜻이다. 법률행위에 준한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이다 법률행위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법률행위가 맞으면 법률행위라 그러죠. 그죠? 법률행위가 맞으면 법률행위라고 할 거예요. 근데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 준한다 그래.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보다도 법률 규정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규정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니까 효과가 생길 때 당사자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생긴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 생긴다. 정해진 대로 효과 생겨요. 준법률행위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건 최고밖에 없다. 최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고예요, 최고. 네? 독촉의 뜻이죠. 최고는 독촉. 독촉. 그래서 준법률행위의 대표 주자가 최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최고를 만났던 때로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 무권 대리에서, 자,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대리인도 아니면서 위임장을 조작해서 아버지 땅을 갖다가 싹 넘겨버리는 거지. 상대방한테 싹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무권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인데 여기서 갑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는 이 아버지한테 추인을 하실 건지 말으실 건지에 대해서 독촉을 할 수가 있죠. 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고. 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안 하세요. 답을 안 하시면 추인을 하겠다는 걸로 추인 거절로 간주되죠. 그렇게 원해서 된 거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최고를 받았는데 답을 안 하시면 거절하시는 걸로, 거절하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법에서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라 이 말이에요. 또 있었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자, 수익자 쪽에서 수익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낙약자가 아니 수익 표시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를 최고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수익자가 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수익 표시를 하는 걸로 수익 표시 거절로, 수익 표시 거절로 간주가 되는 거죠. 역시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준법률 행위가 법률 규정에 해당된다라는 걸 파악하시고 밑에 최고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의사의 통지입니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 자, 이제 넘어가서 196페이지 법률 행위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요건. 일단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좀 깔고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게 되는 것은 목적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별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별 2개. 목적 별 2개. 자, 그래서 목적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되 나머지 부분들도 찬찬히 보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자, 먼저 법률행위 개념이 우리 책 196페이지 위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법률 요건인데요?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법률 요건 중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는?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전세계약, 저당권 설정, 권리 포기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한다. 싹 다 법률 행위들입니다. 자, 내려가서 네모 2번에 봅니다. 법률 행위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자, 그리고 이것들이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칸에 보시면은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유효가 되려면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은 의사 표시 일치, 그리고 외부적 간섭, 즉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밑에 특별한 것들도 좀 보죠. 자, 특별한 성립 요건도 있고 특별한 효력 발생 요건도 있는데, 효력 발생 요건을 보면 자, 조건에서 조건 성취, 기한에서 기한 도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권 존재, 이런 것들은 특별 효력 발생 요건들이에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싹 갖추게 되면은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무슨 요건이라 그런다? 성립 요건이라 그런다. 자, 그리고 성립했다는 건 존재하는 거다. 예? 성립했다는 건 존재하는 거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고 나서, 성립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이 되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외부적 간섭에 해당되는 하자가 없음. 이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들까지를 다 갖추게 되면은 이 법률 행위가 그때 비로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효력이 발생되려면은 두 가지 칸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라고 하는 성립 요건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효력 발생 요건들도 갖춰야 되고, 이것들을 다 갖춰야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지. 그러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효력이 발생했어, 발생 안 했어? 발생 안 했어. 성립이 안 됐어, 효력 발생이 안 됐어? 효력 발생이 안 된 거라고. 그럼 성립은 된 거, 안 된 거? 성립은 된 거죠. 성립은 어느 단계에서 된 거죠? 여기서 성립은 됐잖아, 성립은. 성립이 된 상태에서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고.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성립을 전제로 한다. 한 번 더, 무효는 뭐를 전제로 한다?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죠? 너 참 못생겼구나. 이게 못생김이에요, 못생김. 네? 무효가 못생김이에요. 못생김. 너 참 못생겼구나. 그럼 유효는 뭐예요? 잘생김이죠. 그죠? 너 참 잘생겼어. 잘생김. 못생겼든 잘생겼든 사라는 있는 거죠. 한 번 더. 못생겼든 잘생겼든 뭐는 있는 거라고요? 사라는 있는 거라고, 사라는. 존재해, 존재 안 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못생겼다고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존재하고 있죠. 못생긴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못생기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면 법률행위 그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요. 못생겼든 잘생겼든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태어났다고. 그죠?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건 뭐가 전제로 깔려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냥 바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능력, 행위능력. 자, 그리고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고, 확정이 되어야 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지금. 의사표시 일치, 하자가 없을 것. 자, 여기서 만약에 법률행위 목적이 타당하지 않아. 야, 타당하지가 않은데? 사회적으로 안 타당해.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효력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뭐는 됐는데, 성립은 됐는데 뭐가 안 돼서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가능해야 되죠? 근데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능이라 그러죠. 원시적 불능이 됐을 때는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 무효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총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있어. 불일치. 그 불일치를 서로 짜고서 했다. 그러면은 통정어휘표시라 그러잖아. 통정어휘표시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하세요? 영혼 하나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위능력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제한능력자라 그러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인데 뭐가 가능하다? 취소가 가능하지. 여기는 또 취소 사유.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없어야 된대. 하자가 있으면 이거 사기강박이죠. 사기강박이 있어도 일단 유효인데 뭐가 가능하다? 취소가 가능하잖아. 이거 취소 사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효력 발생 요건에서 무언가 갖추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총칙 이제 뒷부분에서 한 개씩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반사회, 불공정, 의사표시 파트 또 하게 되고요. 사기강박도 계속 연달아 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와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서는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지. 대리권이. 그죠? 대리권 존재해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에서 한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돼? 허가를 갖춰야 돼. 허가를. 조건부에서
효력 생기려면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하고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효력이 생기려면은 기한이 결국 도래가 되어야 한다.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총칙 파트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의사표시 파트 지나면 나중에 대리권 볼 거잖아요. 대리. 그죠? 이거 이유가 있어 이게. 무효 취소 파트 들어가면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 나오죠 또. 그리고 총칙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조건과 기한이잖아요. 그죠? 이 요건 속에 총칙의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느껴지세요? 예, 겁나 신기하죠. 그죠? 자, 내려가세요. 밑에 표 밑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거 효력 발생 요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가는 등기 신청 서류입니다. 등기 신청 서류에 불과하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종류. 자, 법률행위 종류는 일단 먼저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그리고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도 있지요. 상대방이 있는 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되는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이런 것들. 근데 상대방 없는 거는 지금 우리 책에서 소유권 포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하세요. 상대방 없는 거 좀 외우라 그랬죠? 유언,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그리고 세 번째가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이 세 가지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거. 자, 밑에 계약은 청약 승낙이 합치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2개 들어가는 거겠죠. 자, 밑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의무 부담 행위 그리고 처분 행위요. 일단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 채권 행위예요. 채권 행위하고 의무 부담 행위하고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은 이거는 약속하는 거죠. 아직 이행은 했어, 이행은 안 했어? 아직 이행 안 했죠? 뭐까지만 했다? 약속까지만 한 것이다. 자, 그러면 매도인 쪽에서는 재산권 이전 약속, 매수인 쪽에서는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게 양당사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의무 부담 행위 혹은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채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처분 권한, 처분 권한이 필요하지 않죠. 약속하는 건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약속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실제로 소유권 넘기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행을 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행을 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을 바로 처분행위라고 하죠. 처분행위는 종국적으로 권리를 넘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여기서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는 이 채권 행위 같은 경우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타인 물건 매매 유효지. 자, 근데 처분 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죠. 따라서 무권리자께서 처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권한이 없는 자라서. 자, 책을 좀 보죠. 자, 의무 부담 행위에서는요. 자, 동그라미 3번의 특징 보세요. 특징. 소유권과 같은 처분권이 없어도 매매나 임대차 약정은 유효다. 그리고 이거를 지문에서 표현하기로 니은에서 타인 물건 매매 유효다. 자, 내려갑니다. 처분 행위. 자, 처분 행위는 자, 동그라미 4번에 기출 지문에 보시면은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근데 처분 행위는 종류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종류 보이십니까? 물권 행위가 있고 준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물권 행위하고 준물권 행위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죠? 처분하는 거다. 예? 처분하는 것.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물권 행위하고 준물권 행위하고. 둘 다 무슨 행위니까? 처분 행위니까. 그러면 물권 행위는 뭐를 처분하는 거겠어요? 맞아요. 물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게 물권 행위예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물권 처분하는 거죠. 추가하세요. 물권 양도. 물권 양도. 물권 처분이죠. 물권 포기. 네, 물권 행위예요. 근데 니은의 준물권 행위는 처분은 처분인데 물권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채권 처분하는 거예요. 뭐를 처분한다고요? 채권 처분. 그래서 뭐 채권을 양도합니다. 채권을 포기합니다. 이런 게 준물권 행위예요. 그리고 채권을 포기하는 것과 채무를 면제시키는 건 같은 의미죠. 당신의 채무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내 채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의미가 같죠. 네. 예전에 그 사촌 중에서 사촌형이 있어요. 사촌형. 근데 이 양반이 도박하다가 사채업자한테 잘못 걸려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야,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돈을 빌려달라고요? 얼마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물어봤어요. 쟤라고 하지 말고 여기 차민혁 있는 거죠. 그죠? 돈을 빌려달라고? 얼마를 빌려주면 돼, 형? 3천만 원만. 미쳤어? 3천? 알겠어. 그럼 일단 빌려준 거죠. 3천 빌려줬어요. 제가 미친놈이죠. 3천 빌려줬어요. 그럼 3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이. 그럼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 거죠, 채무가. 그죠? 채무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빌려간 다음에 한 2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이 없으면? 돈 갚아라. 얘기해야 되겠죠? 돈 갚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야, 그럼 내가 한 달에 내가 20만 원씩 갚을게. 20만 원씩. 장난해? 30씩 보내. 알겠어. 그럼 내가 30씩 보낼게. 30씩. 알겠어. 미안해. 진짜로 보내는 거지? 알겠어. 너 이번에 또 약속 안 지키면 진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는 거지. 30,
30, 30. 그리고 나서 또 연락 두절되는 거죠. 네 달째. 그 전화하니까 나 지금 저기 차 안인데 나 지금 연탄 불 피우고 있다고 지금. 이 새끼 알아보니까 또 도박을 또 했던 거예요, 얘가. 도박을 또 해가지고 지금 완전 이혼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나 그냥 채권 포기할게. 나 그 돈 안 받을게. 포기할게. 열심히 살아라. 그럼 내가 채권을 포기한다는 건 이 사촌형의 채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면제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같은 의미라고, 같은 의미. 그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리고 더 넓게 무슨 행위? 처분행위라는 거죠. 처분행위. 그죠? 예. 여기에는 이제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입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질문은 안 하고 계속 이런 걸 물어보신다고, 이런 거. 자, 여기까지 종류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목적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